팟캐스트 여기듣보는 광고를 환영합니다. 광고 문의는 영어로 팟캐스트 ygdb@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기듣보는 애플 팟캐스트, 팟빵을 통해 들을 수 있고 여기듣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에피소드는 영화 빌로우 허에 대한 스포일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재생전에 영화를 보고 오시면 더 재미있게 들으실 수 있어요. 빌로우 허는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인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녹음 날짜인 10월 9일 기준 빌로우 허는 웨이브와 왓챠에서 결제 후 보실 수 있습니다. 빌로우 허는 에이프릴 뮬렌 감독의 스테파니 파브리지가 각본을 썼어요. 주목할 만한 점은 감독과 각본 외에도 모든 스태프가 여성이었다는 거예요. 각 파트를 여성으로 채우는 건 어려운 일이었지만 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가 결국 모든 필요한 자리에 여성들을 고용할 수 있었다라고 감독이 인터뷰에서도 말했고요. 모든 스태프가 여성인 거는 정말 대단한 점이네요. 맞아요. 네. 근데 그런 영화가 잘 없잖아요. 뭐 스태프가 여성이라고 해서 안 좋은 점도 없는데 약간 촬영 현장에서는 힘을 중요시해서 남자를 더 뽑고 싶어하는 점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쨌든 솔직히 말해서 별로 차이는 없으니까. 저는 그 힘이 남자들이 갖는 착각 같아요. 미대 안에서도 여자가 37이고 뭐 남자가 한 2-3명인 학부 어떤 내에서 무거운 일을 드는 게 다 남자애들이 하는데 만약에 남자애가 하나 들 거를 여자애 둘이 들면 사실 되는 거거든요. 둘이 그렇죠. 들면 되는 건데 그렇게 너네는 당연히 못할 거야 이렇게 배제하고 사실 그런 어떻게 배제하는 거에 여자들이 탑승하기도 해요. 하기 싫으니까.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게 나뉘면서 내가 힘을 이렇게 쓰니까 당연히 중요한 어떤 자리도 내가 맡는다. 라는 식의 어떤 논리.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말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국내 독립 영화 중에 돌이키다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그 영화도 모든 스태프를 다 여성으로 썼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 기기 빌려주는 사람들이 되게 남성 중심적이어가지고 너네 스태프 다 여잔데 이거 잘 다룰 수 있느냐, 이거 상해 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되게 편견 어린 말을 많이 들었었다고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모든 스태프가 여성이라서 안 좋았던 점은 별로 없었고 오히려 좋지 않나요? 네, 쾌적하고. 오히려 좋았던 점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직 플러스였다라고 말씀하셨었어요. 저 예전에 일할 때 뭔가 무거운 짐을 들 일이 있었는데 충분히 제가 들 수 있는 무게였거든요. 저는 제가 들어야지 하고 드는데 계속 옆에서 저랑 같이 일하던 남자분이 저보다 힘이 더 약해 보이는데 또 제가 들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내가 더 잘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자꾸 이렇게 들고 싶어 할까?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어쨌든 지은이 말한 착각이라고 하셨나요? 네, 힘에 대한 착각이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확실히. 그리고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저 대학생 때 학생회를 했었어가지고 이제 OT 같은 거, MT 같은 거 가면은 술을 개짝으로 이제 옮기잖아요. 그럴 때 개짝술. 그거를 이제 옮기면은 그러니까 저도 그냥 당연히 도우면서 날랐거든요. 근데 남자의 약간 1학년 후배가 본인의 힘을 과신한 거예요. 그래서 개짝을 2개를 쌓아가지고 옮기다가 와장창 깨뜨린 거예요. 아까워. 짜증나. 술인데 그거. 아무튼 그런 걸 보면은 남자 중에는 오히려 뭐 본인의 힘을 과신해가지고 뭐 기기를 망가뜨리거나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것도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술. 개짝술이. 아니 술을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아니 아깝잖아요. 아까워요.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과신하지 않았으면은 훨씬 좋았을 텐데. 네. 귀엽게 봐주죠 뭐. 안 귀여운데요? 네. 아무튼 이렇게 여성 스태프들이 모여서 제작된 빌로우 허는 관계를 깊이 맺기 어려워하는 지분 기술자 달라스, 그리고 남성 약혼자가 있는 패션 잡지 편집자 제스민의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의 첫 만남은 굉장히 짧았습니다. 지붕 위에서 달라스의 동료 남성들이 제스민에게 catcalling을 합니다. 왜 여자들이 지붕 기술자들을 좋아할까라는 성적인 농담도 건네고요. 무시하는 제스민과 보기만 하는 달라스였지만 서로 눈여겨보는 기색입니다. 그날 밤 제스민은 친구와 우연히 레즈비언 파티에 입장합니다.
먼저 파티에 와 있던 달라스와 마주치게 되고 달라스는 적극적으로 대시해오기 시작합니다. 여자들이 지붕기술자들을 좋아하는 이유를 묻는 등 대화를 이어나가다 결국 키스를 나누는 두 사람. 약혼남이 출장을 간 사이 깊어져가는 관계와 커밍아웃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레즈비언 영화입니다. 이 캣콜링에 대해서도 되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달라스랑 제스민이 처음으로 인사 나누는 계기를 만들어주기는 하는데 캣콜링 장면 자체가 되게 저에게는 공포로 다가왔단 말이에요. 특히 제스민이 뭔가 대답을 하거나 응하지 않고 무시를 하고 집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 장면이 너무 우리네 모습 같은 것 같아요. 너무 공포감이 있죠. 네. 혹시 들어오진 않을까? 네. 보복하진 않을까? 네, 맞아요. 저 그런 기억이 하나가 나요. 예전에 대학생 때 자취방에 따라 들어오려고 했던 변태가 있었는데 방 안에 직접 들어오지는 않았고 제가 때마침 다시 나가려고 하는데 문이 조금 열려 있어서 보니까 복도에 사람이 저 방을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놀라니까 이제 말도 잘 안 나오고 때마침 그 밑에 사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니까 그제서야 제가 막 누구세요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남자 되게 유유히 내려갔는데 그 다음날에 이제 주인 아줌마를 통해서 CCTV를 확인을 했어요. 확인을 하니까 그날따라 제가 이제 뭐 치마도 입고 구두도 신고 올라가니까 좀 기다렸다가 따라 올라오고 내가 한층 올라가니까 기다렸다가 따라 올라오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저 구두 신어서 되게 천천히 올라갔거든요. 근데 내가 그 발자국 소리를 인지도 못했던 거예요. 누가 따라 들어오는 거를. 근데 그 아줌마가 저한테 딱 했던 말이 학생이 너무 예뻐서 따라 들어왔나 보다 이러는 거야. 이런 캣콜링이 지금 라나님은 되게 공포로 느껴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공포를 아무것도 아닌 감정,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감정으로 치부해버리는 게 문제인 거야. 맞아. 그렇죠. 마치 너가 너무 매력적인 여성이어서 그래. 너가 너무 예뻐서 그런 거야. 라는 말들이 되게 많은 목소리를 묻혀가게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전형적으로 그래서 저는 범죄의 이유를 여자한테 그렇죠. 전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장면도 너무 무서웠는데 아줌마의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쉽게 안 잊혀지죠. 네. 맞아요. 쉽게 하는 말인데 쉽게 안 잊혀져요. 맞아요. 저도 성추행을 당했던 경험을 남자 선배한테 대학생 때 남자 선배한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성추행을 당했던 계기가 그 해외 여행을 갔었을 때 그 외국인 남성이 같이 술을 마시자, 같이 대화를 나누자 했을 때 그래 좋아하고 응했다가 성추행을 당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는 당연히 성추행범의 잘못인 거잖아요. 저는 그냥 외국인과 그냥 새로운 사람과 만나서 교류하고 싶은 마음이었던 건데 근데 그거를 들은 남자 선배는 너 그래서 왜 그 남자랑 술을 마셨어? 왜 그 남자를 따라갔어?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진짜 이제는 진부하다. 그런 그쵸. 반응. 진부해서 할 말이 없어. 그니까. 그렇게 생각이 하나같이 그럴까요? 지긋지긋하죠. 네. 영화 얘기로 돌아가자면 네. 달라스와 제스민의 외형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를 하고 싶어요. 두 사람의 모습이 제게는 좀 전형적인 레즈비언 스테레오타입으로 다가왔거든요. 두 사람의 착장이나 스타일링 외로도 역할이 되게 구분되어 있는 것처럼 그려져 있었어요. 이게 실제 커플 중에 이런 두 사람이 만나는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미디어는 좀 더 생각을 비틀어서 창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지만 에마 윌먼이라는 레즈비언 스탠드업 코미디언도 개그 프로에서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남자 역할이야 라는 펀치라인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저는 생각이 드는 거죠. 대체 남자 역할이 뭐야? 너는 여잔데 우리 레즈비언들은 다 여자인데 대체 여기에 남자 어쩌고 낄 게 뭐가 있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역할 구분, 나누기 대체 왜 들어가야 하는가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여자가 좋아서 레즈비언이 된 건데 그 안에서 또 역할 나누기를 한다는 게 조금 웃긴 것 같아요. 뭐 그쵸. 할 수는 있지만 또 굳이 남자 역할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의아한. 네. 그럼 이런 거랑은 좀 다른 거예요? 내가 여성이지만 여성을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랑은 또 별개로 내가 남성이고 싶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성전환 그냥 수술을 하고
내가 남자로 태어났어야 된다라는 어떤 의미를 갖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성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어떤 인물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달라스가요? 네. 네, 아니죠. 어, 네, 그런 사람은 그냥 트랜스젠더인 거고. 트랜스젠더인 네, 거고. 그 사람들은 트랜스젠더 헤테로섹슈얼인 거고. 그리고 두 사람이 이런 대화도 나눠요. 달라스의 어린 시절 모습 사진을 보고 제스민이 어렸을 때 남자가 되고 싶었어? 라는 질문을 던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달라스는 그냥 나답게 살려고 발버둥 쳤을 뿐이야 라는 대답을 하고요. 그랬더니 제스민은 어렸을 때 사진에서 톰보이 느낌이 물씬 나네? 라고 하고요. 달라스는 거기서 대답을 하죠. 난 어렸을 때부터 그 말 싫어했어. 그래서 이런 대사에서 또 뭐 역할 구분을 그렇게 뭐 나누려는 건 아니고 또 그냥 뭐 달라스는 달라스일 뿐인 거구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방금 라나님이 그랬잖아요. 어렸을 때 남자가 되고 싶었어라는 말에 나답게 살려고 발버둥 쳤을 뿐이야. 여기서 달라스는 그냥 진짜 나답게 살려고 했을 뿐인데 또 거기서 남자라는 특징을 얹어가지고 좀 구분 지으려는 게 별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빌로우허가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라서 성관계 묘사도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이 영화의 특징 중에 하나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성행위 묘사가. 제가 봤을 때는 이 영화의 성관계 묘사가 거의 포르노그래피적으로 느껴졌단 말이죠. 맞아요. 정말 헤어누드 장면으로 완전 노골적으로 모든 성기를 클로즈업을 해가지고 관계 첫부터 끝까지 다 보여주는 그 과정이 이거 나는 분명 그냥 영화를 틀었을 뿐인데 왜 갑자기 포르노가 내 눈앞에 상영이 되고 있지 네네네. 싶어서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느낌이었어요. 네, 맞아요. 전반적으로 성행위 장면을 중심적으로 보여줘가지고 여성향, 성인 영화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근데 저는 또 좋게도 다가왔던 게 감독의 인터뷰를 잠깐 말해보고 싶어요. 감독이 여성들의 솔직한 목소리, 솔직한 욕구, 그리고 오르가즘조차도 많은 미디어에서 거의 표현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우리에겐 창조적인 방법으로 여성의 강한 점, 여성이 편안하게 느끼는 것, 여성들이 두려워하는 것 등 우리 여성들을 전부 가감 없이 드러내 보이는 것이 중요했다. 영화에서, TV에서 또는 각종 언론에서의 섹스에 대한 표현의 99%는 남자에 의해 쓰여진 것이었다. 그래서 내 안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감각을 보다 실질적으로 표현하고자 굉장히 노력했다. 무엇이 나를 성적으로 흥분시키고 또 무엇이 나를 다른 사람과 육체적인 관계로 이어지게 하는가에 대해 그대로 영화 안에 옮기려고 노력했다. 라는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 제스민이 마지막 후반때 자기의 남편 될 사람이랑 관계를 할 것 같은 장면이 나오는데 그땐 별로 섹슈얼하게 안 담기거든요. 뭐 내용 맥락상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장면은 섹슈얼하게 안 담지만 달라스와의 장면은 되게 섹슈얼하게 담는다는 점에서 감독이 되게 여성향을 중심적으로 찍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레즈비언 관계에 네. 굉장히 집중했죠. 네. 그리고 이게 예술 작품인가 포르노그래피인가라는 거에 있어서도 이 영화뿐만 아니라 되게 많은 어떤 작품들이 이 심판대에 올라가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까 폭력에 대해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 폭력은 굳이 노출을 할 필요가 없는 거에 대해서 우리 셋 다 인정했어요. 그게 특히나 성범죄에 의한 어떤 폭력은 굳이 카메라에 담을 필요가 없지만 이 여성이 갖고 있는 욕구, 뭐 순수한 어떤 이런 마음, 오르가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날 것으로는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거 자체를 감추려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여성의 몸을 환상의 어떤 걸로 그려낸다던가 혹은 또 다른 어떤 시선으로 여성의 몸을 담았을 때 그게 또 대상화가 될 수도 있고 굉장히 미묘해요. 굉장히 미묘하고 그 조율을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그거를 결정하고 판단하고 이건 이래라고 구분 지을 수는 없겠지만 굉장히 미묘하지만 그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감독은 이 인터뷰에 모든 게 그냥 담겨있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특히 이 여성의 욕망을 카메라에 담을 때 당사자성이 또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남 감독이 찍은 거였다고 한다면은 저에게는 또 다른 폭력인 거죠. 그렇죠. 이 남 감독이
보는 여- 시선 그대로. 네, 보는 시선 그대로 여성의 욕망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걸 담는다고 한다면 네가 뭔데 싶기도 할 거고 이 남자 앞에서 여성이 이제 유사 성행위를 한다거나 하는 장면이 저는 이 촬영 과정을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되게 불편할 것 같거든요. 모든 스태프들이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네. 당사자성이 있는 여성 감독이 본인의 욕망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배우들에게 요청을 한 장면이라는 게 저는 폭력성은 그렇게 강하게 느끼지 못했던 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라나님의 이런 어떤 얘기를 듣고 많은 분들이 또 의아한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다른 부분에서 좀 해석을 해보자면은 여성들 역시도 그렇다고 해서 여자가 찍은 어떤 여자 이야기가 전혀 남성의 시선이 배제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전혀 배제될 수가 없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거고 그리고 우리가 당사자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맞지만 그러면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감독의 성별을 모를 때에 그 장면만 바라보고 성별을 확인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도 조금 던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확고하게도 들리지만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의문이 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남자 감독이 찍었지만 어떻게 보면 또 좋은 영화가 아예 없다라고 말하는 것도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당사자성을 얘기하는 거에 더 치중을 하고 중심을 맞추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계속 오고 가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딱 단정 짓기에는 어려운 부분도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런 질문이 던져지는 거예요. 내가 이 영화의 배경을 전혀 모를 때 뭐 창작자도 누군지 모르고 성별도 전혀 누군지 모르고 어떠한 히스토리를 전혀 모를 때 그 장면만 보고 내가 판단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졌을 때 잘 모를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도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생각이 좀 문득 들어서 얘기를 해봤어요. 되게 영화 두 개가 떠오르는데 하나는 이제 남 감독의 그 레즈비언 영화인데 그거는 이제 되게 한국에서 유명한 영화죠. 그리고 원작은 이제 여성 작가의 왜 해외 영화화는 또 여성 감독이 했던 건데 한국 영화화는 또 남 감독이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나오는 성관계 장면이 정말 누가 봐도 이거 남자가 찍었구나 라고 되게 명확하게 다가왔던 영화가 있었고 다른 거는 이제 레즈비언 영화는 아니지만 여성 감독이 찍은 영화가 여자애끼리의 관계를 되게 더럽게라고 하면은 좀 그렇고 기분 나쁘게 음습하게 그려낸 영화가 있었어요. 전개도 굉장히 여자로서 기분 나쁜 전개가 있었던 영화가 있는데 또 그런 영화를 보면은 영화만 봤을 때는 이거 남자가 찍었나 싶은데 사실은 여성 감독이 찍은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영화만 보고 뭐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아닌 경우가 있지만 그래도 역시 당사자성을 역시 좋은 사례를 보면 여자다. 아무튼 지은님 말씀대로 영화만으로 성별을 판별할 수 없는 건 맞다.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잘 촬영한 사례를 보면 여성 감독들이 많았던 점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성의 묘사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보자면 이제 이거는 감독분께서 본인을 흥분하게 하는 거를 담고 싶었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갔던 게 갑자기 달라스와 제스민이 뺨을 성적으로 때리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제스민이 약간 장난식으로 달라스의 뺨을 가볍게 찰싹 때리고 달라스가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말라고 약간 엄중하게 말을 한단 말이죠. 이거 장난이었어 라고 제스민이 가볍게 말하고 너도 나 때려봐 라고 하면서 갑자기 둘이 약간 성적인 분위기로 뺨을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밖에 비도 오고. 네, 갑자기 비가 추적추적 내리면서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모르겠어요. 감독님은 이게 좋았던 걸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성적 판타지는 무궁무진해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반대로 뺨을 때리는 장면이 여성끼리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였다면 되게 공포스러운 장면이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앞에서 영화 초반에 남친 손톱에 제스민이 매니큐어를 몰래 바르는 장면이 나와요. 잠이 든 사이에 남친이 일어나서 막 이렇게 제스민이랑 장난을 치다가
자기 손톱을 보더니 갑자기 정색하면서 너무 싫다고 하면서 분위기가 되게 싸해지거든요. 저는 그 장면에서 약간 무슨 일이 일어날까 봐 되게 노심초사했거든요. 그런 거에 비해서 제스민과 달라스가 이렇게 뺨을 때리는 좀 싸한 장면에서는 공포스러운 감정을 느끼지 못했어요. 저는 이게 복선처럼 느껴졌어요. 이게 뭐 뺨 때리고 이걸 떠나서 그 남친 손톱에 매니큐어 칠하는 부분이 마치 이 여자의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복선. 흔히 매니큐어를 칠하는 거는 여성이 많이 칠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싫어하잖아요. 자기 손톱 매니큐어 칠했다는 게 경악하고. 근데 어쨌든 커밍아웃하고 제스민 이런 일들이 앞으로 막 일어나고 자기가 어떤 그게 있는지에 대해서 막 알아가고 막 이런 과정에 영화 초입 부분에 복선처럼 느껴졌어요. 남자 손에 매니큐어를 칠한다는 게 자기가 레즈비언이 될 것이다라는 복선을 말씀하시는 영화의 거죠? 실마리를 던져주는 느낌. 그런가요? 나라님 표정 되게 고묘하네. 저 혼자 공감 못하는 중. 그리고 약간 짚어두고 싶은 게 그 남자가 정색을 한 건 아니었고 웃으면서 나 되게 폭행당한 기분이야라고 장난식으로 말한단 말이에요. 네. 웃으면서 말했는데 제스민이 그걸 듣고 살짝 정색하듯이 뭐라고? 라고 해요. 그러니까 남자가 분위기 풀려고 약간 웃으면서 그냥 막 이러면서 얼버무리거든요. 어쨌든 남자가 정색한 건 아니었다. 네. 근데 어쨌든 남자가 정색한 건 아니더라도 저는 그 부분에서 좀 공포감을 느끼긴 했어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공감 안 가는 성적인 장면에 대해서 계속 말해보자면 제스민이 달라스의 망치 소리를 들으면서 흥분을 하고 그 욕조에서 수도꼭지 물줄기로 자위를 하잖아요. 저는 이 장면이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그 샤워기로 자위를 한다는 말은 들어봤지만 이 수도꼭지 물줄기로 자위하는 건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이게 또 새로운 지평이구나. 지평. 이런 누군가의 경험도 있구나라고 되게 새롭게 알게 된 장면이었어요. 무궁무진하니까요. 여성기의 모양은 다 다르고 쾌감의 정도나 느끼는 포인트도 다를 테니까. 그쵸. 네. 이렇게 뭔가 여자들이 자위를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금기시해왔던 것 같아요. 뭐 다루거나 아니면 얘기를 하거나 뭐 지금까지도 사실 그런 분위기가 많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 사실 지금 얘기하니까 생각하는 게 이렇게 영상 매체 미디어에서 여성이 자위하는 거를 본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많이 없죠. 네, 많이 없죠.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사춘기 시절의 남자아이들이 자위를 하는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뭐 건강하다. 뭐 그냥 모른 척 휴지를 넣어줘라. 잘 자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지만 여자아이들의 어떤 자위 부분은 정말 금기시되고 있거든요. 뭐 본인들도 다 마찬가지로 느끼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러면서 문득 생각이 든 게 저 학교 다닐 때 같이 다녔던 선배가 그런 말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사실은 자위를 먼저 느끼는 거는 여자아이들이 먼저라고. 여자아이들이 방석에 엉덩이를 지그시 누르고 있다던가 사실 이민경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를 타는 행위에 대해서도 여자아이들의 자위와 연결지어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기를 먼저 인식하고 오르가즘을 뭔가 서로 본능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에 있어서는 사실 성장기에 있어서 남자아이들보다 여자아이들이 먼저다라는 말이 또 있어요. 근데 사회적으로 표현이 허용되는 거는 남자가 훨씬 열려있다. 저 심지어 약간 중학생 때인가 초등학생 때 남자애들이 교실 뒤편에서 막 그런 유사 성행위 따라하는 행동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만큼 걔네는 이런 표현이 자유로운 거예요. 저 중학교 때 남자애들이 직접 했어요. 자위를 했어요. 수업 시간에. 수업 시간에 그냥 맨 뒤에 앉아가지고 얼굴 벌게 가지고 아니 나 근데 안 부끄럽나 생각은 했어. 어쨌든 자위 할 수 있지. 근데 그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나의 어떤 그래도 어떻게 보면 성기를 옆에 친구가 봐도 괜찮을까? 그러니까 남자애들은 꺼내야 되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꺼냈다는 거죠. 그렇죠. 말씀은. 너무 끔찍해. 그리고 굉장히 이제 빠르게 움직였죠. 싫어. 근데 저도 사실 공공장소에서 자위한 적 있긴 해요. 어렸을 때. 다 있을 때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실은 아니었고, 그러니까 네. 저는 이제 그 학교 수행평가 같은 걸로 네. 음악 콘서트 보고 오라고 하잖아요. 네. 갔어요. 갔는데 네. 추워서 이렇게 옷을 덮고 있었는데
지금 나는 해야겠다. 너무나. 단호한 욕망. 지금 당장의 성욕. 그래가지고 약간 조용히 압박자위를 했었죠. 사실 어머나. 저는 여성의 이런 건 좀 있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월등히 남자가 더 많잖아요. 아. 이런 식으로라도 표현이 되면 좋겠다. 맞아. 그리고 이 얘기를 대학생 때 친구한테 했더니 갑자기 친구가 혹시 그런 거 있잖아. 막 다른 사람들이 보면 흥분되고 그러는 거였어? 막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저는 그런 건 아니었고 그냥 그냥 내가 지금 해야겠다. 네, 당장의 욕망에 충실했던 거죠. 느껴야겠다. 여자는 욕망에 좀 충실해도 돼요. 아무튼 그리고 그 어렸을 때부터 원래 남자애들은 원래 자위를 많이 해. 약간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듣잖아요. 그치.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나도 많이 하는데 여자애들도 많이 해. 되게 근데 자위를 얘기하는 여자애들은 주변에 한 명도 없는 거죠. 맞아요. 전 최근에야 좀 20 초반 되면서 대학교 친구들이랑 그나마 좀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진짜 아예 안 하고 그 20살 초반 되고 대학교 친구들 만나가지고 반려기구 얘기도 하고 뭐 어떻게 하는지도 얘기하고 반려기구 리뷰 같은 것도 서로 나누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스트랩온 얘기도 하고 싶거든요. 이 이 달라스가 스트랩온을 차고 제스미가 성관계를 하잖아요. 저는 이게 실제로 쓰이는 기구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영화나 막 이렇게 보여지는 매체에서는 좀 손가락으로만 승부를 봐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냐면 아무래도 이제 스트랩온 같은 거는 유사 남성기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자끼리 손가락만으로 섹스를 하면 섹스가 아닌 건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좀 남성기가 있어야만 섹스가 완성된다라는 느낌이 부정적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손가락만으로 승부를 봐주길 바란다는 건 스트리머 예지주라고 있거든요. 그분이 항상 손가락 단련하라고 하는데 그게 그 포인트였던 거구나 생각이 드네요. 그쵸.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클럽 안에서 반지 끼고 있잖아요, 제스민이. 그러니까 무기를 장착하고 있곤 하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 여자들끼리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네. 반지를 끼면 안 되잖아요. 성기에 상처가 날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런 의미 아니에요? 왼손 약재 약혼 반지를 끼고 있으니까. 그니까. 아니 다가오지 못하는 무기라고. 그냥 근데 결혼 반지구나, 뭐 약혼 반지구나 그런 의미인 거예요. 네, 원래 나는 해석은 이거를 자유잖아. 근데 나는 이걸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봤지. 약간 번너클 같은 의미로 싸울 때 번너클 끼는 것처럼. 뭐야? 그게 아니라 이 레즈비언이 관계를 할 때 반지 끼나요? 아니 반지를 안 끼죠, 안 끼는데. 반지 안 끼지. 그래도 나는. 그 대사의 의미는 그냥. 그러니까 나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너무 재밌다. 약간 섹스할 때 어. 더 쾌감 주는 액세서리 사용하는 것처럼. 아니지. 액세서리 끼면 안 되지. 다치니까 끼지 말아야 된다. 상처 나니까. 왜냐면 여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손가락을 이용하니까 손가락에 아무것도 끼면 안 되는 거예요. 끼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제스민이 손가락에 반지를 끼고 있는 거를 보고 얘는 그냥 이성애자구나. 얘는 여자와의 어떤 섹스가 뭐 경험해보지 못했거나 혹은 이제 위직은 불가능. 레즈비언도 커플링은 낀다고요. 저기요.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는 저는 해석. 이 영화 앞부분에 굉장히 많은 복선이지. 복선이지. 계속 복선만 찾으시네요. 네, 학교에서 국어 배울 때 복선 되게 강조하잖아요. 이거 이음이지. 나중에 얘 나중에 반지 빼지 않을까? 네. 관계 맺을 때? 약간 이런 생각. 재밌다. 그리고 저는 스트랩온 얘기할 때 생각하는 느낌이 무조건 삽입을 해야지만 최고의 오르가즘을 느낀다는 것 자체도 이제 그 최고의 착각인 거죠. 네. 그렇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뭘 집어넣으면 너무 불편해요. 그냥 약간 장기인 거잖아요, 질이. 장기에 뭐가 들어가면은 걸리적거리고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질에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는 마음이고 네. 항상 자위도 클리토리스 자위만 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지우님 말씀에 깊이 공감을 합니다. 근데 사실 여성들이 섹스를 할 때 삽입으로 오르가즘을 느끼는 비율은 엄청 비율이 적다고 낮죠. 얘기를 하잖아요. 네. 네. 실제로 삽입으로 거의 못 느끼는 사람도 많고. 친구 중에 제 주변에서 이제 삽입만으로는 뭐 오르가즘을 못 느낀다. 그래서 나도 삽입만으로 오르가즘을 느껴보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죠. 네.
사실 뭐 삽입만으로 오르가즘을 느낀다는 친구는 한 명도 못 봤고. 근데 삽입으로 오르가즘을 느끼는 거는 너무 남성주의적인 섹스 아닐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삽입 섹스도 오르가즘을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만 느끼는 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뭔가 여성의 자위 기구가 다 그런 식의 어떤 꼭 삽입을 해야 되는 어떤 모양으로 제작되는 게 월등히 많다는 것 자체를 지적하고 싶었던 거죠. 그죠? 맞아요, 맞아요. 하긴 그래서 요즘 이제 클리토리스를 자극하는 반려기구가 많이 물 위로 올라왔죠. 네. 그리고 저는 이 영화 보면 그 아까 앞에서 라나님이 얘기해 주신 게 전형적인 스테레오타입 뭐 이런 거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여자 감독이 만든 여자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이 감독도 약간 이런 성향이나 편견이 있나라는 생각도 문득 들긴 했어요. 왜냐면 너무 많은 부분이 좀 묻어나 있어서. 있을 수밖에 없죠. 레즈비언 사이에서도 어플 같은 거 이용을 하면은 일스만 연락 주세요. 막 이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아니요, 일스가 뭐예요? 일반 스타일. 아. 일반인 스타일. 레즈비언 티가 안 나는 사람만 연락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즈비언 사이에서도 되게 편견이 많고 차별이 심하고 부치 같은 경우는 너무 역할에 빠져들어서 가부장부치라는 말이 붙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꼭 여자라고 해서 레즈비언이라고 해서 편견이 없는 건 아니다. 어쨌든 사람이니까요. 그렇죠. 네. 두 사람의 청소년 시절 얘기도 좀 해보고 싶어요. 그 제스민의 경우에는 중학생 때 여자친구 데니스와 키스를 했었다. 근데 하필이면 그걸 엄마한테 들켜서 헤어지게 됐고 엄마를 용서하는 데 오래 걸렸으나 동시에 엄마가 시키는 대로 살려 했다. 예를 들어서 뭐 엄마가 정해주는 남자만 만나거나 그대로 이제 본인이 레즈비언이라는 거를 완전히 숨기고 살아야 했다라고 말을 했었고 근데 톰보이랑 비슷하게 여기서도 이렇게 어머니들이 딸의 앞을 살짝씩 막는 역할을 하시네요. 그러게요. 네. 그리고 달라스 얘기로 넘어가자면 어렸을 때부터 계속 여자한테만 끌렸는데 첫 경험은 16살 때 했다. 근데 그거를 30대랑 했고 아침 7시까지 시달렸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대사가 너무 끔찍한 거죠. 이거는 이제 미성년자 의제 강간이고 이제 30대 여성이 16살짜리 여자애랑 섹스를 한다는 게 너무 페도파일이잖아요. 그리고 첫 경험인데 아침 7시까지 했으면 이건 진짜 트라우마급인 거잖아요. 네, 이거는 성착취죠. 그래서 이게 레즈비언끼리의 경우에는 성인과 미성년자 사이를 되게 너르게 보는 시선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미성년자와 성인은 절대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또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그런 대화를 나누고 나서 제스민이 남자친구한테 들키잖아요. 달라스와 성관계 중인 거를. 결국 제스민은 달라스가 아닌 남자친구를 선택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제가 되게 마음이 아팠던 게 달라스가 클럽에 들어갔다가 보디가드한테 이런 말을 듣잖아요. 고한도 없는 게.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안 그래도 아픈데 찌른 거잖아. 네, 안 그래도 남자 때문에 차였는데 이런 말을 들은 게 너무 마음이 아팠고 그래도 이제 약혼남과 제스민이 성행위를 하다가 울어버리잖아요. 제스민이. 네. 자기가 사랑하는 거는 달라스인데 이 남자친구와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본인이 이제 못 버티겠어서 결국 울음이 터져 나온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달라스랑 다시 사귀게 돼가지고 네. 제스민은 주변에 커밍아웃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결말이 되게 좋았어요. 해피엔딩이네요. 제스민은 남자친구랑 있을 때보다 달라스랑 있는 게 더 행복해 보였고 잘 어울렸어요. 맞아요. 뭔가 불편해 보였어요. 제스민이 남자친구랑 있을 때. 극 초반에 매니큐어 사건이랑 겹쳐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편해 보이지 않았다. 빌로우허는 개인적으로 좀 오타쿠스럽게 감상한 영화였어요. 달라스라는 인물 자체도 그냥 어디에나 있을 법한 레즈비언 1, 레즈비언 2 이런 느낌이 아니라 탐하고 싶은 특별한 인물상으로 그려졌고 섹슈얼 텐션을 굉장히 진득하고 또 관능적이게 묘사한 영화라서 저도 모르게 너무 좋아하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워터 릴리스와 톰보이를 볼 때는 나의 과거와 경험을 떠올리면서 공감을 했다면 빌로우허를 보면서는 명백히 제3자의 입장이었던 게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오타쿠스럽게 감상한 영화였다는 게 공감이 가는 게 빌로우허에서 달라스가 머리도 짧고 머리를 이렇게 손으로 넘기거든요. 손으로 넘기는데 콧대가 너무 어떡해. 너무 잘생겼어요, 옆면이. 그리고 제스민이랑 공식 데이트를 하는데 수트를 쫙 빼입고 워커를 신었는데 너무 섹시해. 그래서 엄청 치이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또 커다란 차를 되게 운전을 하는데 그것도 너무 섹시해. 그냥 오타쿠스러운 저의 그런 면을 자극하는 부분이 엄청 많았어요. 캐릭터를 약간 소비하기 좋게 만들었달까? 그렇죠. 네. 사실 제가 치였던 부분은 지붕 수리할 때 모습이에요. 저는 밥 묶음 한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밥 묶음 막 뭐 그 런닝 입고 이렇게 막 망치질 땅땅 하고 있는 네, 게 맞아요. 너무 섹시해가지고 네. 좋았어요. 이게 민소매였는지 아니면 반팔을 어깨까지 올렸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너무 잘 어울렸어요. 그렇죠, 맞아요. 정말 눈이 즐거웠다. 아, 이런 말 제가 많이 쓰는데 좋은 거 보면 약간 맛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아, 그쵸. 네, 영화 맛있었다. 맛있었습니다. 네. 아, 그리고 보통 레즈비언 영화 하면은 비극적으로 결말을 맞는 부분도 많은데 이 영화는 완전 해피엔딩으로 끝나서 정말 쾌적했던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레즈비언 영화 같은 경우에 되게 둘이 헤어지는 결말 아니면 뭐 사실 뭐 한 사람은 이성애자였던 걸로 결론이 났다 이러면서 친구 결말인 영화도 봤단 말이에요. 헐. 그래서 둘이 잘 이어지는 게 정말 좋았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면 빌로우허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우리가 준비한 영화는 3개였지만 사실 이야기하고 싶은 레즈비언 영화가 제법 많았잖아요. 각자 나누고 싶었던 영화 이야기가 있다면 지금 잠깐씩 얘기해볼까요? 네, 좋아요. 네. 저 앨리스 우 감독의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반쪽의 이야기가 넷플릭스 영화로 나왔잖아요. 저는 이 영화가 사실 레즈비언 영화지만 남자와 여자의 사랑 이야기로 읽혀졌었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적인 교류, 미래에 대한 이야기, 장래 희망 이런 이야기는 전부 다 남자애랑 한 거예요, 주인공이. 뭐 여자애랑 몰래 편지 주고받고 텍스트 주고받고 뭐 온천 같은 데서 같이 목욕 같은 거 하고 이랬던 거는 여자애랑 하긴 했는데 사실 깊은 이야기를 나눈 거는 전부 다 남자애랑 한 거죠. 만약 이게 성별이 여자애가 남자애랑 몰래 연락 주고 받은 거였고 그 친구 사이가 여자애들끼리였으면 저는 그거는 또 이거는 사랑은 여자애랑 한 거야 라고 해석을 했을 거거든요. 반쪽의 이야기를 되게 다들 너무 좋은 레즈비언 영화였다라고 하는 분들을 봤을 때 나는 공감하지 못하는데 이러면서 거리감을 느꼈던 적이 있어요. 근데 또 반대로 앨리스 우 감독의 예전 영화인 세이빙 페이스는 본인이 미국인이잖아요. 중국계 미국인. 중국계 미국인들의 문화를 되게 깊이 녹여내고 있고 남자애가 그 두 사람 사이에 낄 곳 없이 여자애끼리의 사랑을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명백하게 레즈비언 영화인데 왜 나중에 나온 반쪽의 이야기는 애매모호한 레즈비언 영화를 내놨을까라는 생각이 되게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시간이 있었다면은 얘기를 하고 짚어봤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거를 보지는 않았는데 라나님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어떤 미래에 대해서 계획을 세울 수 있게끔 국가에서 정해준 게 이성애자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쵸. 그 예를 들어서 내가 동성이라고 할 때 그 사람과 같이 살아가고 같이 늙어갈 수는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응급실에 입원했을 때 보호자가 될 수 없잖아요. 그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성애끼리의 어떤 미래가 불안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 어떤 관계를 나라에서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그 나라에서 인정해주지 않는 곳에서 사는 많은 분들이 답답하고 미래가 불안해서 더 얘기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물론 이 영화가 이랬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얘기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이 남자애는 그냥 친구 관계예요. 친구 관계고 이 영화 스토리가 어떤 거냐면 남자애가 여자애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주인공이 그 남자애의 러브레터를 대신 써주는 거예요. 주인공과 남자애는 그냥 친구 관계고 친구 사이에서 나눠지는 뭐 미래 설계에 대한 이야기인 거였어요. 근데 방금 해주신 말씀은 되게 이야기 나눌 부분이 많은 주제죠. 그래도 요즘 우리나라 드라마들 보면 레즈비언 이야기들이 좀 대중화되고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맞아요. 노출은 되고 있죠. 네.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이 뭐 전혀 극적이거나
뭔가 대단한 어떤 이야기들이 아니라 그냥 굉장히 담담하게 드라마에서 드러내는 것들을 보면은 좋더라고요. 그 이나정 연출의 백미경 극본인 마인 드라마도 되게 화제가 됐었잖아요. 네. 네, 여기서 특히 이제 트위터 같은 데서 후기를 많이들 올리셨는데 어떤 분의 후기가 이런 거예요. 어머니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아, 그래, 주인공은 이 여자랑 연애를 했어야 되는데 그래야 행복했을 텐데 이런 말씀을 하셨었다고. 미디어에 이렇게 많이 노출을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빌런은 드라마 밖에 있었어요. 이게 재밌는 일화인데 그 극중 배우랑 사랑하는 배역을 맡은 여자 배우의 남편이 이게 이제 레즈비언의 이야기가 담기는 드라마다라고 기사가 나오고 막 하니까 교회 지인한테 그게 아니다. 나중에는 얘가 정신 차리고 다시 남자한테 돌아가는 이야기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어떤 말하는 게 회자가 되면서 최고의 빌런으로 이제 됐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 상황인 네, 거죠? 실제 네네. 상황이에요. 실제로 와. 인스타그램에서 네. 네. 매끈네. 아무튼 그래도 뭐 그러거나 말거나 드라마에서 열심히 레즈비언 네. 결말을 냈다. 그죠. 네, 맞아요. 좋은 결말이었죠. 좋네요. 좋네요. 그리고 또 얘기해보고 싶은 게 동성애자 하면은 문제시되는 게 전환치료 있잖아요. 힘들어. 네. 너무 힘들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막 동성애 전환치료 캠프 뭐 이런 것도 있고 네. 그런- 유명한 게 있죠. 그런 이야기를 담은 영화 중에 카메론 포스트의 잘못된 교육이 있단 말이에요. 네. 감독님은 데질의 아카반이시죠. 이 영화에 대해서도 되게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환치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요즘 많이 있어가지고 프랑스였나? 어딘가에서는 전환치료에 대한 그게 이제 위법이라는 게 이제 정식으로 됐대요. 그리고 넷플릭스에서도 전환치료 피해자들이나 실상에 대한 다큐도 나오고 있고 네, 그 다큐 봤는데 괜찮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여자이기 전에 그냥 나는 나고 내가 여자여서 남자를 사랑하던 여자를 사랑하던 그냥 나는 나다. 그냥 나는 난 거죠. 그렇죠. 나는 나. 더 이상 부가적인 설명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전환치료에 대한 얘기를 담은 영화 중에 제이미 베빗 감독의 하지만 나는 치어리더예요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주인공이 너테샤 리온이 배역을 맡았어요. 이 너테샤 리온은 러시아 인형처럼이라는 드라마에도 나왔었죠. 그래서 저는 이 너테샤 리온 배우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 영화를 보고 싶었는데 이 영화가 한국에는 안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얘기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너무 아쉽죠. 정말 다 얘기하지 못해 아쉽네요. 그래도 여기 듣보 2화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청취자분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다음 회차에서는 드라마 컨텐츠를 통해 남자와의 연애가 주가 되지 않는 여성 서사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3화도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여기 듣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여기 듣보 제작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MC 오지은, 진행 총괄과 스크립트 파라나, 사운드 편집 황현진. 홍보 최희정.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